네, 서대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서대문 그 형무소가 있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는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곳이고 현대에는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서대문구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 역사기행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방송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서대문 형무소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시작합니다. 네,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의 서대문 역사기행 9번째 시간입니다. 황원입니다. 박정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사히 지내고 오늘 또 방송하러 왔습니다. 네, 무사히 지내고 방송하러 왔어.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장마 같지 않은 지가 좀 됐죠. 이게 뭔가 우기인지 장마인지 그냥 이제 넓게 우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오래전 이날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방송 주간, 방송이 있는 서대문구 역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 6월 26일에 홍제천 통수식이 열립니다. 이 홍제천 통수식이 뭔가요? 저는 이게 보고 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비 오는데 기우제 지내는 소리 같죠. 물이 통했다, 약간 이런 거. 네, 물 흘려보내는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가 메말라 있어서 오염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제천 보건공사를 2006년부터 하게 되는데 2008년에 일단 유진상가에서부터 한강 합류하는 지점까지 통수식이 열리고요. 그 더 상류 구간은 그 후에 더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에 이제 홍제천 복원 완공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건 다 이제 이렇게 파묻혀 있었던, 그래서 복개를 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홍제천으로 내려오는 물길들이 지금 우리 그 홍제천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집터이자 길터가 됐어요. 다 복개를 해서. 아마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사옥 있는 이 자리도 요 자리 아니면 요 근처 어딘가에 물이 흐르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게 다 복개가 돼서 일단 내려오는 물길이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왜 그 불투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제 흙이 아닌 포장도로나 아스팔트나 이제 물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스며들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더라도 지하수가 이제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천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그 물의 양이 현저히 적어진 거고요. 한 7, 80년대 무렵부터. 그러면서 안 그래도 원래도 모래 많고 그래서 물이 잘 빠진다고 했었던 이 홍제천이 완전히 거의 메말라 버렸죠. 건천이 돼버린.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물이 거의 흐를 수 없는 그 물이 좀 그렇게 생기더라도 상당히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물이 있고 악취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오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홍제천 이 천 바닥이 아주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한 20-30년 지속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도 이런저런 공사를 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제천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물을 항상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물은 없었던 거고. 이제 물을 펌프로 한강에서 퍼다가 저 상류로 송수관을 통해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예를 들면 청계천 모델이죠. 그렇죠. 물론
그 천들마다 디테일은 다 다릅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네, 다 달라요. 네. 어디서 물을 가져오느냐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흘려보내는 물들을 어떻게 이제 뭐 다시 처리하고 이런 방식도 다르고, 뭐 청계천 모델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청계천보다 앞서 뭐 불광천 이런 게 복원될 때도 비슷하게 썼던 방식이고요. 뭐 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네. 갖고 와야 되니까. 대동소이하게 서울에 그 복원된 거의 모든 천에 다 비슷한 방식으로 펌프로 물을 네, 그렇게 하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펌프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일정량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또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사실 그 물을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양이고, 그렇죠. 이제 이거 유지되고 있다가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지성 폭우 같은 것들이 쏟아지면 실제로 우리가 최근 몇 년간은 여름마다 홍제천 범람 위기를 실제로 겪었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연천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인데 예. 눈에 안 보이게 인공호흡기 같은 걸 달아놓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네. 예쁘게 만들어 놨고, 뭐 그거를 사람들이 예쁘고 그리고 잘 이용하고, 이거에서 뭐 저는 뭐 크게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반듯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반듯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옆에를 다 시멘트, 아까 말씀하신 불투수, 그러니까 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옆에는 또 다 깔아버리고 이러면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 거죠. 이제 진짜 문제 생기는. 예를 들면 뭐 광화문 같은 거 이렇게 물난리 났을 때, 광화문이나 강남에 이제 네. 물난리 나는 이유가 그 주변에 불투수면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불투수면이 거의 전부, 불투수면이 거의 예, 전부죠. 불투수면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한 군데로 몰리는 거고, 우리 하수 처리 용량이 그만큼 가동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그냥 토해내는 거죠, 다시. 네, 6월 26일 날 홍제천 통수식 2008년도에 있었고요. 또 다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홍제천 관련해서 7월 1일 날 큰 이벤트가 하나 있긴 했어요. 어떤 거요? 2020년에 홍제유연이 맞아요. 열린 날이 7월 1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지난주도 2000년대 이야기 두 개 했잖아요. 그 타이틀이 오래전 이날인데 너무 요즘 얘기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홍제천으로 2건 했으면 참 편했을 텐데 다른 걸 굳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예. 1972년 7월 1일 이제 오래전으로 갔죠. 1972년 7월 1일 정미조라는 가수가 계세요. 네. 전 잘 모릅니다. 네. 이분하고 서대문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이분이 이화여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정미조 씨의 전속 1집이 발매됩니다. 네. 아세아 레코드사라는. 네. 아세아 레코드 옛날에 되게 아세아 레코드 큰 데 중에 하나였죠. 네. 여기서 학교를 다녔을 뿐이긴 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대문 출신이거나 여기 학교를 거쳐가신 뭐 문화예술인들 혹은 운동선수들. 예전에 한번 인터넷 라디오 시절에 특집을 한번 하긴 했죠. 운동선수들. 요즘에 김민재 선수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연세대학교를 조금 다녔거든요. 중퇴군요. 조금 다녔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미삼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미조 씨는 그 이화여대에서 이제 미술 전공하셨고 68학번인가 그래요. 68학번. 네, 68학번. 연세가 많죠. 그 학교 다닐 때 이미 노래를 잘해서 학교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그 파월 장병 위문 공연단에 뽑혀서 갔다 오기도 했대요. 파월 장병이면 이제 모르시겠지만 베트남 전쟁 때. 월남전, 베트남전 거기 갔다 오기도 했고, 이분이 키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요? 170이 넘으신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 키도 크시고, 그 목소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어서 차세대 패티김으로 주목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패티김도
서대문 부가연동에 있는 중앙여고를 나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유 이렇게 또. 네, 본명은 김혜자. 김혜자. 네. 해자. 네. 김혜자면은 그분도 김혜자. 네. 그 탤런트 김혜자 네. 씨보다 패티김 씨가 연세가 더 많죠. 아, 그렇죠. 네. 아무튼 포스트 패티김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학교 다닐 동안에는 정식 그 연예인 활동은 안 하고 졸업 후에 72년이니까 이제 72년 초에 졸업하고 그때 이제 음반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방송에 가요제나 뭐 경연 이런 데 나가서 계속 뭐 1위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 7월에 이제 앨범이 7월 1일 날 나오는데 여기에 수록된 곡 중에 한 곡이 상당히 유명해져 가지고 네. 개여울이라는 곡입니다. 네, 네. 네. 그 김소월 씨의 곡을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또 이분이 이걸 처음으로 부른 분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한 몇 년 전에 이분이 취입하기 몇 년 전에 이미 나왔던 곡인데 이제 리메이크 곡인 거죠. 근데 이 정미조 씨 버전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유명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개여울이라는 곡을 수많은 가수들이 부릅니다. 리메이크를 또.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건 아이유. 아이유가 부른 개여울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우리 이름 되면 아는 심수봉, 뭐 최성수, 김수희 뭐 이런 분들이 다 개요를 불렀군요. 네, 개요를 다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앨범들이 좀 재밌는 게 네. 번안곡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집도 A면, B면이 있는데 A면은 다 이제 창작 가요들이고 B면이 다 번안곡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번안곡들인데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네, 이 수록곡 번안곡 중에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번역된 곡이 있어요. 혹시 원곡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이웨이인가요? 아, 네. 요건 아주 쉬운 거고요. 네. 또 맞추니까 네. 또.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네. 사랑이 무엇일까? 아, 이거 뭐죠, 이거? 이건 뭘까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데 왜요? 비틀즈의 Something. 아니, 이 제목도 참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네. 가사가 새로 창작되는 거. 보통 이렇게 네. 멜로디만 딱 갖고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연주도 좀 다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번역해서 불렀다가 원곡 그대로가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창작. 그래서 작사라고 아예 작사가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배울 때는 번역곡이 아니라 번안곡이잖아요. 네, 번안곡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의 첫 앨범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주목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가수 활동을 일찍 중단했어요. 이분이 그 미대생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79년인가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미술 공부를 하러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래서 화가로 활동하고 나중에 수원대학교인가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쳐요. 93년도부터 수원대학교에서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셨고 네. 최근에 다시 이제 앨범도 내고 이따금씩 그 공연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음악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튼 뭐 개열이란 곡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서 네.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있고 마침 지금 그 이분의 모교죠. 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네. 2화 1970 정미조라는 전시회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분의 작품들도 있고 네네. 또 재밌는 것은 당시 시대상 그리고 그 시대상과 뭐 관련해서 이제 학교의 이런저런 풍경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음반들 그 다음에 무대 의상들 그러니까 70년대 초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를 네네. 같이 아울러서 전시하는 그 의상들 가운데는 아마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의상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미 5월 달에 전시 개막을 했는데 그렇군요. 예, 저도 뭐 아직 못 가봤고 서대문 주민들은 한번 가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전시 진짜. 테마가. 그리고 다행히 10월 말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많으니까요. 서대문 주민들한테는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전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인 거죠. 네. 6월 26일, 2008년도 6월 26일 날 홍제천 통수식, 홍제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1972년 7월 1일 정미조 씨가 1집 앨범을 낸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래전 이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오, 좀 처음에 이게 맛이 있네요. 이게 전주를 처음에 딱 들을 때, 네. 전주만 들을 때, 이게 처음에 무슨 노래지? 뭔가 싶은데 알고 틀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데도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네. 빰빰빰 나올 때 이제 이거구나 이제 알게 되면. 네. 오래전 이 노래 시간인데요. 오래전 이 노래는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입니다. 1986년 6월 18일부터 5주 동안 가요 톱10에서 1위를 해서 골든 뭐죠? 뭐였죠? 골든 뭐를 탄 디스크도 아니고 벨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986년 6월 18일부터 5주간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예.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은 노래인데요. 그죠? 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예. 예.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이문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과소평가된 가수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네.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이렇게 고음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죠, 간혹. 네, 예를 들면 뭐 붉은 노을이나 이런 것.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어떤 뭐 저는 못 부릅니다. 저도 못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불러보면은 이제 이문세 씨 노래가 뭐 그게 낫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약간 보면 사람들한테 고음을 잘 못 부르는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이야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들. 근데 보통의 그 고음 가수들과는 또 좀 다르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문세 씨는 고음도 적지 않이 잘 내고 저음을 또 잘 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옛사랑 같은 곡은 사실은 아마 보통의 남자들이 그 음정을 정확히 내서 부르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그 저음들. 네. 중얼중얼거리는 듯한 노래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 네. 노래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소평가됐다는 골든 컵이었네요. 네. 그렇군요. 네. 과소평가됐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이문세 노래를 못하는데 이제 좋은 노래를 만나서 이렇게 스타가 된 거야. 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얘기인즉슨 지금 이 곡으로부터 시작된 이영훈 씨와의 이제 그쵸. 콤비, 예. 그 비중이 굉장히 이문세의 가수 생활에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겠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뭐 그 노래 실력과 무관하게 그 평가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영훈이라는 작곡가를 만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문세라는 가수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가 서로.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은 또 곡에 어울리는 보컬이 있었으니까 그 그쵸. 곡도 빛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재밌는 것은 오늘 가수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이문세 씨도 네. 명지대학교를 맞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게 공대를 나오셨는데 공대는 용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문세 씨가 학교 다닐 때는 용인 캠퍼스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용인은 79년에 착공해서 83년에 용인 캠퍼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문세 씨는 그 전에 대학을 다 다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다녔을 가능성이 높은 네, 서대문 출신 가수이고요. 숨겨진 서대문 출신 가수네요. 네. 네. 뭐 앞으로 이런 얘기 좀 자주 하려고요. 네네. 이 앨범 전까지 실제로 이문세 씨가 가수로서 큰 빛을 못 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한 2집까지 냈었는데 네네. 심지어 2집은 신중현 씨가 주로 곡을 줘가지고 했는데 MC로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지만 진행을 워낙 잘하고 이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음악적인 정체성이나 실력은 좀 모호하다는 평가가 실제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던 터에 엄인호 나중에 신촌 블루스를 하게. 이분도 또 서대문. 맞네요. 네. 신촌 블루스. 예, 참. 네.
어민호 씨의 소개로 이영훈 씨를 이제 알게 되고, 네, 이영훈 씨랑 작업한 이 첫 앨범이 이 앨범입니다. 3집. 이게 3집인데 3집의 타이틀곡이 난 아직 모르잖아요고, 이 3집부터 연타로 이제 엄청난 발라드 명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네, 이 3집에 있는 노래들이 휘파람, 소녀, 네. 어야둥기둥기. 이건 이제 건전가요 하나씩 있는 거고. 그렇죠. 그대와 영원히. 그대와 요건 영원히. 유재하 씨 곡이고. 예, 맞네요. 빗속에서. 빗속에서. 네. 예. 그리고 요 무렵부터 별밤 DJ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듬해에 4집이 나오고, 그렇죠. 그 4집이 또 엄청 사실은 이문세 씨 앨범 중에 아마 최대 히트 앨범은 4집일 거예요. 사랑이 지나가면 네. 밤이 머무는 곳에 이별 이야기, 그대 나를 보면 가을이 오면 깊은 밤을 날아서 슬픈 미소 굿바이 그녀의 웃음소리뿐. 네. 전곡을 다 아는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이때 초등학생 때인데 거의 전곡을 다 따라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지금 여기 나온 전곡 다 아네요. 네. 정말 명반이네요, 이 곡이는. 4집은. 네. 그리고 또 5집이 또 광화문 연가, 시를 위한 시, 안개꽃 추억으로 광화문 연가, 네오랜 그녀, 이 밤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붉은 노을, 기옥의 초상, 끝의 시작, 사랑은 한 줄기 햇살처럼. 이 3, 4, 5집이 정말 3년 연속으로 골든 디스크를 다 받아요. 어마무시한 앨범들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 뭐 200만 장 이상 팔리기도 했다. 뭐 그때 이제 정확한 집계라는 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서는 6집을 잠깐 보면 알만한 노래가 해바라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이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영훈 씨랑 이제 작업을 같이 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문세 씨의 그 어쩌면 절정의 시절은 다 이영훈 씨와 보낸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평가도 그렇죠. 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고로 이영훈 씨는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암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저기 그 정동에 그 있잖아요. 무슨 노래죠? 정동교회 앞에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그 노래를 시작하는 그 가사처럼 그 교회 앞에 그 흉상인가가 이렇게 있죠. 3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래전 이 노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986년 6월 18일부터 5주간 1위를 해서 골든컵을 받았던 노래인 거고, 이문세와 이영훈 콤비의 등장을 알린 그런 노래였습니다.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듣고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버려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3부입니다. 오늘의 서역기행. 자, 오프닝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 얘기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일제강점기와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갖고 그 1회가 네.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 시작하게 네, 된 무궁무진하게 이야기거리가 있다. 여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얘기는 뭐 연속해서 계속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1 붙였으면 뭐 다음에 또 언젠가 하게 되면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심지어는 네. 재작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발굴을 하는 바람에 여성 독립 운동가들도 맞습니다. 발굴하고 이러면서 더 많아졌죠. 컨텐츠 아이템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와 서대문 형무소 했으니까 또 한국 현대사와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리즈를 그렇죠. 예, 또 고리까지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하죠. 예. 예.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언제고 시작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뭐부터 시작을 네.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서대문 형무소 얘기를 하기 좋은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건가요? 서대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서 밑도 끝도 없이. 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장이 이제 새로 임기가 다 돼서 새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립시설이라 이제 경북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임명 관련해서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 서대문 형무소 얘기를 요 얘기로 시작할 수 있겠다. 어쨌든 현재의 어떤 이슈와 연계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아무튼 얘기 꺼내기 뭐 논란이라 좀 딱하긴 하지만 얘기 꺼내기는 좋은 아이템이 하나 생겼다고 네네. 생각을 했고 네. 새로 임명된 분은 이제 성함이 한희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동국대 법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셨고 로스쿨 교수예요. 예. 원래는 검사입니다. 네, 검사 출신. 예. 그리고 이제 자격 전문성 관련 논란이 빚어졌고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이런저런 시위 뭐 있었고 그다음에 임명이 어찌됐건 돼가지고 6월 19일 날 네네. 이제 사퇴 요구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사 출신이라는 거. 네, 전문성에 대한 문제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현 정부 검찰
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예. 검찰 전문성과 아예 무관한 자리에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그래서 심지어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찍고 총선 나오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그런 수도 얘기도 있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거예요. 이거 어찌됐건 이거는 뭐 그 도립기념가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인데 도지사가 대통령 코드 맞추기 인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 얘기로 이제 가는 거죠. 특히나 이 독립운동 기념관이니까 어찌됐건 여기에 이제 역사성이나 그런 상징성을 고려할 때 그 경력만으로도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가 2007년에 사실 이제 처음 생기게 되는 시설인데 이전까지 모든 관장은 다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님들이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관장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검사 생활만 오래 하다가 지금 뭐 교수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법대로 가신 인물. 심지어 뭐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지역 출신도 아니에요, 이분이. 아, 그래요? 예, 뭐 출신이라고 해서 관장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인사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관. 최근에 외부 강연에서 이제 역사관 좀 문제가 있을 법한 이제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하셨어요. 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로스쿨 교수라고 했는데 로스쿨 교수가 아니라 일반 대학원장입니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뭐 일본의 그 정한론자들, 그렇죠. 의 사상적 그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한국을 정벌하자. 그렇죠. 있잖아요. 그 얘기죠. 네, 간단히 네.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떤 그 인재양성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발언들을 이제 계속 한 거죠. 그 또래 아저씨들이 은근히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일본 소설만 읽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본은 뭔가 우리가 배울 만한. 입지만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자 안동 그다음에 경북 쪽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관련 단체 개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거죠. 그 와중에 독립운동가 후손 4분이 네. 도청에 가셔서 임명 전입니다. 이제 도지사 면담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떤 분들의 후손이냐면 이제 차리석 선생의 후손, 차영조 씨, 그다음에 권오설 선생의 후손 권대용 씨, 황정환 선생의 후손 황선건 씨, 이재만 선생의 후손 이혜석 씨인데 요 그 제가 이제 성함 알려드린 이 독립운동가 4분 중에 네. 3분이 네. 서대문 연구소에서 해서 거쳐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은 옥사하셨고요. 한 분 이제 제외된 분이 이재만 선생인데 이분은 충남 홍성에서 3.1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충남 홍성 얘기했지만 지금 이 4분이 다 경북 분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권오설 선생만 안동 분이고. 네. 그러니까 다 다른 데 살고 계셨던 분이고 이 후손들도 다 다른 데 살고 계세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경북이라는 지역과 무관하게 여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들고 나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3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차리석 선생은 이제 1881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평안북도 분입니다. 평안북도 선천에서 평양숭실학교 출신이시고 신민회 활동을 하면서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학교 교사로도 재직을 하셨고 숭실대성이 다 서대문이랑 가까운 은평구에 다 내려와 있죠 지금. 그렇군요. 예. 1911년에 일제가 그 데라우찌 총독 암살 뭐 음모로 이제 네네. 조작한 사건이죠.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요때 서대문 연구소에서 옥고를 치르십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하셔서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해방 때까지 활동하셨어요. 그랬던 얘기는 어쨌든 중국으로 가셨던 얘기. 그렇죠. 예, 중국으로 망명 가셔서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임시정부 파수꾼입니다. 그 이분의 평전이 나왔는데 평전 제목도 이걸 그대로 땄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임시정부 살림을 도맡아서 하신 분이고 해방 후에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준비를 하다가
과로사 하신 분이에요. 45년 9월 9일에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못 오시고. 예. 차리석 선생이고 네. 백오인 사건으로 1911년에 서대문연구소에서 옥고를 치르셨다. 네. 두 번째 권오설 선생은 안동 분이십니다. 이분이. 네네. 예. 그 지역에서 뭐 농민조합, 청년회, 뭐 학술 강습회 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일종의 지역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하시고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공산당이 1920년대 중반쯤에 네. 이제 설립이 되잖아요. 요때 초기에 이제 임원을 계속 하셨던 분이고, 특히 제2차 고려공산 청년회 책임 비서. 그러니까 초기에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네네. 네. 네. 사실 이제 이 당시가 안동 분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 노릇을 초기에 다 하거든요.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지금의 경상북도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60만세 운동. 네. 네, 60만세 운동 추진 기획을 맡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거를 하다가 6월 7일 날인가 검거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예. 그리고 서대문연구소에 오셔서 몇 년 계시다가 여기 옥사하시죠. 예, 옥사. 이분이 옥사를 하셨군요. 네, 이분이 옥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황정환 선생은 전북 익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익산. 정말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서울로 유학을 하셨어요. 서울 중동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유학을 오신 거죠. 재학 중에 60만세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이 그냥 같이 나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해서 주도한 그룹이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 이 권오설 선생이 몸담았던 사회주의 운동 그룹과 이제 같이 천도교 그룹이 연대한 그 한 덩어리가 있고요. 네네. 성인 그룹이죠. 네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공부하던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 그러니까 뭐 전문학교나 경성제대나 다니던, 근데 여기에 연희 전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연희 전문 학생들을 위시해서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중앙고보, 휘문고보, 중동학교 이렇게 해갖고 고등학생들 그룹이 있었는데, 이중 황정환 선생이 고등학생 그룹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시위 중에 인쇄해서 이제 경문을 인쇄해가지고 뿌리는데 그 경문을 이분이 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당연히 체포돼서 주무자다 얘는. 그래가지고 서대문연구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그런 분이에요. 네네. 이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제 도지사도 만나고 임명 철회 요구도 하셨는데 그냥 19일자로 임명이 됩니다. 뭐 그 도지사가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뭐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문제 없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계속 독립운동 기념관 내에 이제 시위하는 분들이 가서 사퇴 촉구 방문도 하고 이제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곳인지를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시설인가, 굳이 특정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예. 예. 우리 왜 천안에 독립기념관도 있고. 그쵸. 그런데 이게 2007년에 처음 생기는데, 처음 생길 때는 이름이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었어요. 안동에 있는 거군요. 네, 안동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도립으로 승격이 되는 건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동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 지역 지자체 단위로 놓고 보면 유독 독립운동가가 많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뭐 이후도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동 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 수가 애지간한 다른 도 단위 독립유공자 수보다 많습니다. 이게 들으신 분들이 이 경상도 북도랄지 뭐 안동이랄지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거나 약간 이런 이미지하고는 네. 그렇게 이미지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제 불과 뭐 100년 전,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네.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이 지역의 독립운동의 특징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그게 그 지역이 오랫동안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온 역사적인 문화적인 전통과 매우 밀접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로 거기는 학문으로는 퇴계학파, 그렇죠. 정파적으로는 이제 남인.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내내 야당이거나
아예 정부에 못 들어가는 제야 그렇죠. 예, 세력이었죠. 우리가 왜 탄압을 겁나게 받았죠. 세도 정치하던 안동김 씨가 유명한데 그 안동김 씨들은 이미 조선 전기에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의 옥인동 일대에 이미 터를 잡고 본적만 안동이지 실제는 서울 네. 김씨죠. 고관대작을 대대로 지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뭐 그 명문가라면 명문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동이 굉장히 세도의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네. 여기가 뭔가 계속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죠. 그렇죠. 예.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조선 후기까지 세도 정치하던 안동김 씨들은 사실 서울에서 계속 터잡고 있었던 분들이고. 아무래도 뭐 당연히 나라를 경영하는 정도의 세도 세력이면은 안동에서 출퇴근하거나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죠. 여기서 뭐 가뭄에 콩나듯이 과거급제에서 뭐 상경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지내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식으로는 아니에요. 나라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만의 독특한 그 생존을 위한 이 어떤 문화적 전통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긴 게 이제 마을 공동체죠. 지금으로 네. 치자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성 마을들 우리 제일 유명한 건 뭐 하회 마을, 네. 하회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저항적인 정서적 지향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거를 지켜주는 관계망으로서 이제 마을, 항맥, 혈연, 뭐 혼인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독특한 문화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안동하면 뭐 양반동네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보존을 잘해서라기보다 그런 터전을 어떻게 하든 지켜내야만 하는 나름의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결과죠.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질비한 고택들 보고 마을들 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데 이런 정서와 관계망이 이제 국권 상실한 이후에 독립운동으로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실제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배출됐던 것도 그렇죠. 예.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유교적 전통과.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공산주의적 이상이 유교에서 말하던 대동사회라는 이상에 부합한다라고 크게 다르지 생각했어요. 않다.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유교의 현대적 계승이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유독 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집단적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동체적인 독립운동이었다는 특성이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는 뭐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그냥 한 가구가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한 마을, 그러니까 한 마을이 다 한 문중인데 네. 문중에서 막 수백 명씩 이제 그냥 참여를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고 막 네, 이러더라고요. 만주로 막 이주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문중만이 아니라 서로 다 혼인 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매부간에 갑시다 이랬고 두 문중이 갑자기 그러니까. 막 백수십 명씩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뭐 기록이 발달한 문화도 한 몫을 한 거죠. 독립유공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확인되는 수가 많다는 거니까 이분들도 워낙 그런 전통 속에서 이제 기록을 많이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그 해방 전까지의 독립운동의 거의 모든 과정에 거의 모든 장르들에 다 관여가 돼요. 예, 안동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 독립운동의 전 과정에 다 참여가 돼 있다. 오래 이어온 문화 전통이 여기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토대는 이 문중이나 마을 공동체였다. 이런 거에 주목해서 여기 독특한 곳이다 하고 개관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 기념관이. 그런 곳에 관장이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위치도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가 내앞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네네. 한자로는 천전리. 네. 그러니까 내천자 네. 앞전자. 그래서 내앞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의성김 씨들의 마을인데 여기가 이제 남인 제야 시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마을이기도 했고 단일 문종으로는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문중이자 경북 지역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협동학교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던 동네에 일부러 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상징성이 중요한 공간이고 이런 연구를 진행해 왔던 당시 이제 안동대 사학과에 있던 김희곤 교수라는 분이 초대 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어서 관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경북 지역이 대체로 비슷한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또 경북 지역 전체로 독립유공자 수도 많으니 확대하자 이래가지고 확대가 된 후에도 김희곤 교수가 계속 관장을 맡았고 그 후로는
조선시대사를 전공했던 이제 안동대학교 또 사학과의 정진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관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맡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죠. 예. 뭐 지금 보니까는 뭐 소명서를 보니까는 약간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강연 내용이 요시다 쇼인이 뭐 서양이 일본 점령한 것은 서양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약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한테 점령한 것도 한국이 약해서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친일파들의 사관이었거든요. 한국이 약해서 먹힌 거다가.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다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되게 소명을 하면서 뭐 되게 뭐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일맥이 상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유치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책 10,000권 읽어서 어쩌고저쩌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뭐 10,000권 읽어야 큰 인물이 된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의 얘기는 사실은 그런 거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어린이들한테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10,000권의 책을 읽은 리더를 길러내가지고 그들이 일본을 이끌었다. 근데 웃긴 것도 해필이면 또 요시다 쇼인이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황당한 건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인재 양성의 모범으로 우리 밖에 해외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왜 하필 이 얘기냐는 거죠. 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수두룩하게 많은데. 예. 그래놓고 나서는 뭐 저는 특히나 또 정관론자인 요시다 쇼인을 딱 갖다 놓고 나서는 난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놓고 그 강의들은 뭐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 책 1,000권씩 읽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수라는 분이 대중강연이긴 하지만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정한론 뭐 이런 사관도 문제지만 일단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요, 솔직히요. 네. 이런 사람을 뭐 이렇게 독립운동관 뭐 이렇게 기념관장 아니 우리가 기념하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시다 쇼인의 그 망상과 가르침을 공유한 놈들이 벌인 짓에 대한 저항인 건데. 그러니까 네. 그걸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기념관장을 만들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잘 판단하셨습니다. 너무 웃기죠. 예.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 내앞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그 문중 분으로서 살고 계시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한 분한테 전화를 좀 드려봤어요. 지인이 있어서. 네네.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네, 그러니까 얘기를 진행을 못 하실 정도로 이 화가 가득하셔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그 시위에 나서셨던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분들의 선조되시는 독립운동가분들이 이제 서대문연구소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북 지역 특히 안동 지역의 특징이 이제 여러 독립운동사 전체에도 걸쳐 있고 여러 그 장르들마다 다 관여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이 지역 출신들 가운데 서대문연구소를 거쳐가셨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뭐 돌아가신 분들 그냥 대표적인 몇 분만 제가 간단히 좀 언급을 오늘은 하면서 이야기를 매듭을 지을게요. 네. 일단 서대문연구소에서 처음 이게 만들어질 때가 이제 우리 그 군대 예산 무렵이고, 그렇죠. 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 정치를 하면서 통감부 통치를 하면서 군대 예산 시켰을 무렵에 이 근대식 과목 널찍한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든 건데 당연히 여기서 최초로 많이 수감되기도 했고 실제로 또 사형도 많이 당한 분들이 다 그 군대 예산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 시기쯤부터 해갖고 일어난 의병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연구소에서 요게 이제 그 기구가 설립되는 거랑 또 이 공간이 마련되는 거랑 이제 또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누가 1번이냐 이거 가지고는 좀 따지기는 쉽진 않은데 어찌됐건 최초로 사형당한 인물들 그분들이 다 의병장들이거든요. 네네. 경북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병장 허위. 네. 허위는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경북 구미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구미의 인물을 박정희로 봐야 되느냐, 허위로 봐야 되느냐 가지고도 항상 논란이 있죠. 의병장 이강년, 이게 문경 출신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서대문연구소에서 최초로 사형당한 분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한국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큰 글자로 기록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특히 서대문형무소를 많이 거쳐가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대문형무소가 뭐 지방에도 이제 그런 고시를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만 경성재판소가 정동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의 이제 구치소 같은 기능,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결수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 이제 좋은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 이제 사상범이나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 뭐 총동원령 위반, 뭐 이런 걸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별도로 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6천여 장인가 지금 그렇죠. 남아 있다고 네, 그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되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하신 분들도 이제 많은 거고, 뭐 아무튼 서대문 형무소를 실제 형이 확정된 후에 옥살이는 다른 형무소를 가셔서 하시더라도 서대문 형무소를 일단 거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결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제 허위 이강년 의병장들 소개해드렸으니까 범위를 더 좁혀서 이제 안동 사람들로만 네네. 제가 그냥 소개를 몇 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김동삼, 김동삼. 네, 일송 김동삼.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해 한용운이 시신을 인수에다가 그렇죠. 시무장에서 화장을 하면서 평생 한 번 울었다는 분이에요. 이분이 만해 한용운을 평생 한 번 울린 분. 이분이 아니고서는 대사를 도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냐면 안동에서 지금 그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는 그 내 앞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만주망명의 주도적인 인물이고, 만주망명에서 신흥무관학교, 백선홍장 이런 이제 서간도 독립운동기지를 일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후에 독립운동에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좀 대립을 하는 경우가들이 많잖아요. 이때 이 중재하고 이 통합을 계속 도모했던 그런 지도자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권오설 선생과 더불어서 조선공산당의 초기 주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김재봉, 김남수, 네. 이준태. 다 안동 분들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서간도 망명에서 그 나중에 임시정부 이승만 탄핵 이후에 이제 국무령제로 바뀌었을 때 초대 국무령이 되는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인데, 이분의 동생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상동 선생이라고. 이분은 이상용 선생의 형제들 전부, 그 자식들 전부, 그 손자들까지 전부.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도 이제 유공자로 저기를 해줘가지고, 이분의 집에 안동에 임청각이라고 하는 큰 집에 가면 그 독립운동가만 11명인가가 네. 있는 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양한 장르에 참여한 분들을 일부러 소개를 드리는데, 무정부주의 운동을 벌였던 류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류화영이라고도 하고요. 이분도, 그리고 우리가 이름 되면 모두가 아마 알 수 있는 이육사. 아, 이육사. 예. 다 안동 분들이고, 아, 그렇군요. 다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가셨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은 정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념할 만 하고 이런 시설이 있을 법하다. 가본 분들은 대체로 다 그렇게 평을 하시는 공간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 아무튼 좀 그런 좀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해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벌어져 가지고 저도 마음이 참 안 좋고. 이게 뭐 네. 검사공화국, 아무리 검사공화국이지만 전문성과 조금 관점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하다못해 역사 관련된 내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역사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뭘 이렇게 역사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최근에 일본과 그 과거사 문제를 그 또 희한한 방식으로 현 정부에서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지금은 또 그 이슈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 그 오염수 이슈로 지금 도배돼 있잖아요. 오염수를 마시냐 안 마시냐가 더 웃겨.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거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과거사 그렇죠. 문제. 예. 그러니까 역사 얘기는 정말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게 지워버린 게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뭐 우리 동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역사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지워지고 있는 거죠. 개발 이익, 개발 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제 뭐 이따금씩 뭐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드리게 될 텐데,
요게 이제 지금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이 이야기를 촉발시킨 거잖아요. 네.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초대 그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그리고 경북으로 승격된 후로도 계속 관장을 역임했던 김희곤 교수님이 지금 우리 서대문에 작년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있죠. 예. 거기에 초대 관장으로 지금 취임해서 지금 일하고 그렇군요. 계십니다.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말씀하기는 조심스럽지 않으실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가 많았습니다. 예, 뭐 오늘의 서역기행은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빙자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의 동네 경북이라고 해서 뭐 저는 무심하게 그냥 뉴스 저런 일이 있었나 그랬는데 사실 또 굳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서대문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경상북도 이야기라고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많은 관심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정미주 씨가 부른 개여울 네, 네.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